남편의 장례식에서 아들 재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단에 서서 다른 여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맨 앞줄에 앉은 여자에게 쏠렸다. 검은색 원피스에 완벽한 화장, 그리고 눈가에 고이 맺힌 눈물까지. 그리고 나, 진짜 아내이자 어머니인 나는 구석에 앉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다. 나중에 변호사가 남편이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남겼고 나한테는 단 한 푼도 없다고 알려줬을 때 유미는 내 아들을 껴안으며 이미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자 그 순간 장례식장에는 더 이상 웃는 사람이 없었다. 내 인생이 장례식에서 다시 시작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아침, 그는 시내를 운전하고 있었다. 커브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차는 대형마트로 돌진했다. 순식간이었다. 의사는 고통 없이 떠났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그렇게 깨끗한 이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4년을 함께 살았다. 우리 결혼 생활이 낭만적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단단하다고 생각했다. 폭풍을 견뎌낸 오래된 한옥처럼 겉은 낡았어도 여전히 서 있는. 나는 집안의 구석구석을 돌보기 위해 내 커리어를 포기했다. 그는 항상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돌볼 수 있어. 일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믿었다. 그게 일종의 사랑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장례식 날, 나는 그가 좋아하던 회색 코트를 입고 예식장 입구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그래도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민호는 체면과 남들의 시선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 그가 죽은 후에도 나는 그를 위해 그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혁이가 연단에 섰다. 우리의 외아들. 올해 33, 대기업 IT 백엔드 엔지니어다. 그는 날카로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엄숙했고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아버지를 추모하는 글을 읽은 후 그는 잠시 멈추더니 눈빛이 흔들렸다.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재혁이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가 우리 어머니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나는 거의 그의 목에서 그 말이 형성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40년의 동반자 관계, 집안에 대한 헌신, 병원에서 보낸 밤들, 모든 조용한 희생들. 나는 진심으로 그가 마침내 나를 봐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은 무딘 칼날처럼 나를 베어냈고 한 치 한 치 그 희망을 벗겨냈다. 아버지께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도록 도와주신 분 유미 씨입니다. 복도를 따라 부드러운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맨 앞줄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짙은 에메랄드 그린 코트, 검은 하이힐, 완벽한 화장,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내 귓속에서 폭발음 같은 침묵이 터져나왔다. 유미, 유미.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회사 비서였다. 그는 나중에 그녀를 컨설팅 파트너로 승진시켰고 심지어 짧은 기간 동안 이사회에 포함시켰다. 내가 그녀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항상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능력 있어. 괜한 의심하지 마. 그 해 회사 연말 파티가 기억났다. 그녀는 내게 소주를 따라주며 달콤하게 미소 지었고 마치 그곳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여자처럼 움직였다. 나는 당시 그녀를 그저 아첨하는 직원 중 하나로 치부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건너편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 여자 너무 가까이 앉아 있네. 마치 가족 같잖아. 그리고 내 아들이 방금 아버지 장례식에서
저 여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의자가 내 밑에서 빠진 것 같았다. 귀가 울렸고 세상이 희미하게 진동했다. 사람들이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평범한 말들을 중얼거렸다.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울 거예요. 나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반응을 반복하는 기계처럼. 나는 끝까지 버티며 체면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재혁이가 유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에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장례식은 민호를 위한 게 아니었다. 이건 내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세계를 위한 것이었고 나는 그저 이방인, 버려진 관찰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았다. 코트를 벗자 새틴 리본이 구겨져 있었다. 마치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존엄이 우연히 부러진 것처럼. 나는 식탁에 앉아 빈 의자들을 바라봤다. 민호의 자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옮기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항상 거기 앉아 팔걸이에 손을 올리고 내가 국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그 의자는 그저 혼자 있었고 팔걸이는 차가워졌다. 냉장고에는 여전히 그가 좋아하던 맥주병들이 있었다. 나는 그 브랜드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너무 씁쓸했지만 그는 매주 6병들이 한 묶음을 샀다. 습관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감옥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젊었다.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다. 나는 그때 쉽게 미소 지었다. 심지어 내가 그의 회사에서 재무 컨설턴트로 일하던 시절의 낡은 사원증도 찾았다. 짧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 항상 이사회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던.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다 돌봐줄게. 그리고 나는 어리석게도 들었다. 나는 앨범을 닫고 물 한 잔을 따랐다. 부엌 시계가 째깍거렸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한때 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자부심, 모든 인내심이 그가 죽는 순간 묻혀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은 이 모든 것 아래에 더 깊은 배신이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모든 단어는 내가 초대받지 못한 인생 대본의 한 줄처럼 느껴졌다. 공기는 희미하게 잉크와 오래된 나무 캐비닛 냄새가 났다. 헌법 사본이 벽에 삐뚤게 걸려 있었고 햇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바닥을 좁은 빛의 띠로 잘라냈다. 민호가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법률사무소였다. 수석 변호사는 50대 남자로 느리고 무거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음절이 마치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강조하려는 듯 길게 늘어졌다. 민호 씨가 3년 전에 서명한 유언장에 따르면 그는 기계적인 침착함으로 시작했다. 그의 자산 대부분, 강남의 주택, 제주도의 별장, 그리고 개인 계좌의 잔액은 유미 씨가 상속받게 됩니다. 나는 단지 충격받은 게 아니었다. 내 인생의 메인 무대에서 밀려난 것 같았다. 커튼 뒤에 서서 죽은 스포트라이트 아래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역할을 진짜로 연기한 적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재혁이를 돌아봤다. 그는 꼿꼿하게 앉아 있었고 시선은 앞을 간발령했다. 마치 분기별 재무보고를 듣는 것처럼. 그의 손가락은 완벽하게 깍지 끼고 있었다. 놀람의 흔적도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낭독이 끝나자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다. 네오 알고 있었지. 나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그는 이상하게 평온한 어조로 나를 봤다. 아빠한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나는 속삭였다. 목에서 말이 막혔다. 40년 결혼 생활이 그에게 무슨 의미였는데? 재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빠는 평생 열심히 일하셨어요. 유미 씨가 곁에 있었어요. 그녀는 아빠를 이해했어요. 그는 거의 사과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순간 나는 명확하게 봤다. 나는 남편만 잃은 게 아니었다.
아들도 잃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기억을 변호하는 게 아니었다. 가족 계보를 다시 그리며 나를 지도에서 지우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진입로에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서 있었다. 핸드백의 무게가 팔을 마비시켰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민호의 옷장을 열었다. 그의 셔츠, 넥타이, 울 조끼들이 여전히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익숙한 품위의 향기가 났다. 하지만 그 섬유들 속에 어떤 거짓말들이 짜여 있었을까? 그는 언제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결정했을까? 나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증거를 찾기 위해 오래된 장부, 사진, 영수증, 낡은 명함들. 부엌 서랍에서 나는 민호가 보관했던 편지 폴더를 찾았다. 하나는 제주도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온 것이었다. 날짜는 6년 전. 수신인 유미. 내 손이 떨렸다. 나는 그 바닷가 집에 수없이 갔었는데 내가 그저 손님일 뿐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나는 길 건너편 이웃 이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그녀는 70대 후반의 과부로 날카로운 기억력과 장미로 가득한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유미 씨 이름을 언급하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유미 씨, 민호 씨랑 국악 공연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니야?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같이 안 가셨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입이 말랐다. 전 사교 행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오, 전 항상 그 둘이 한 쌍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가 이 동네에 여러 번 왔었거든요. 한 해는 민호 씨가 추석 장식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고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 추석, 나는 무릎이 부어서 2층에 갇혀 있었다. 민호는 동네 학생이 도와줬다고 말했었다. 언제부터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내가 물었다. 이 할머니가 차를 저으며 생각했다. 최소 10년, 어쩌면 15년 전? 수진 씨가 언니 간호하러 가셨을 때 그 여자가 이 주변에 있는 걸 본 기억이 나요. 사촌인 줄 알았어요. 15년. 나는 이 할머니의 선룸에 앉아 잘못된 집에 들어간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우리의 은퇴 예산을 마지막 푼까지 관리했다. 나는 그의 목욕 가운을 골랐고 건강 검진 일정을 잡았고 심지어 그의 회사가 현금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님의 마지막 저축까지 털어서 구해냈다. 그리고 그는 내 시야 밖에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다른 여자의 미래를 위한 황금 벽돌을 쌓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마침내 지하실에서 사진들로 가득한 오래된 판지 상자를 찾았다. 민호가 회사 행사에서 유미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팔에 놓여 있었고 전에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편안해 보였고 더 젊어 보였고 내 옆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한 사진에는 재혁이가 있었다. 겨우 18이나 19쯤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진 한 모서리가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지우개로 부드럽게 문질렀고 펜으로 쓰여진 한 줄을 발견했다. 우리의 작은 가족이 언젠가 공식화될 거야. 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거의 들렸다. 심장도 아니었고 유리도 아니었다. 더 깊은 것이었다. 신뢰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다시 온전해질 수 없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 초 하나를 켰다. 그리고 이 집에서 민호 없이 처음으로 음악을 틀었다. 느리고 부드럽고 서두르지 않는 재즈 레코드.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는 평생을 그의 리듬에 맞춰 살았고 결코 내 자신의 춤을 춰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부터 음악도 박자도 춤 스텝도 모두 내가 선택할 것이다. 나는 최악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유언장, 부동산에 대한 진실, 유미가 모든 것의 중심에 당당하게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리 잡은 것.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굴욕이었다. 하지만 나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부술 것이 재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내 외아들이다. 나는 세상이 아무리 알아볼 수 없게 변해도
그는 여전히 내 것이라고 믿었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가 어렸을 때 캐러멜 디저트를 받던 곳. 그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타났고 그의 태도는 딱딱하고 격식적이었다. 마치 면접을 준비하는 것 같았지 어머니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앉기도 전에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의 화면이 아래로 가게 놓았다. 그는 항상 그랬다. 어떤 알림이든 대화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미묘한 신호. 왜 유미 씨한테 법적 통지서를 보냈어요? 그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내가 보내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해.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돈을 준 거예요. 그게 아빠 결정이었고요. 소송하는 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불편?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재혁아, 너희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나를 속였어.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내 커리어를 포기했어. 친구들도 너를 위해. 심지어 네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할머니의 에메랄드 반지를 팔기까지 했어. 그 반지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 재혁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눈에 보이는 짜증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항상 그 얘기를 꺼내요. 마치 제가 빚진 것처럼요. 그것은 가슴에 무딘 타격처럼 나를 쳤다. 분노도 아니었고 논쟁도 아니었다. 그저 거리였다. 차갑고 확정적인 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재혁이가 잠시 후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유미 씨와 함께였대요. 그녀는 아빠를 이해했대요. 존중했대요. 엄마처럼 항상 의심하고 비판하지 않았대요. 내가 의심한 건 그가 나를 존중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가 비판한 건 그가 틀렸기 때문이고. 재혁이가 마치 무의미한 설교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너무 전통적이에요.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항상 믿었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이해했다. 이건 그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해왔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 뿐.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그가 예전에 어떤 아이였는지 뿐이었다. 천식 발작으로 거칠게 숨을 쉴 때 내가 밤새 그의 침대 옆에 앉아있던 그 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10대. 내가 그의 존엄성을 마치 내 것처럼 지켜주던 처음으로 실연을 당한 17살. 별이 뜰 때까지 침묵 속에서 뒷마당 벤치에 내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가 그중 어느 것이라도 기억할까? 나는 지갑에서 오래되고 바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여름 네가 2살 때 우리는 해변에 갔었어. 나는 사진을 테이블 너머로 밀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일 때문에 마지막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 둘이서만 갔지. 사진에서 그는 밝은 빨간 수영복을 입고 젖은 모래 위에 서 있었고 뒤에는 작고 비틀거리는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넌 파도가 무서웠어. 내 목을 붙잡고 그저 소리 질렀지. 엄마, 엄마. 넌 그때 세상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어. 재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걸 알아. 내가 계속했다. 그는 항상 우아하게 차려입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항상 올바른 말을 했지. 하지만 어쩌면 내가 그 우아한 남자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도 없었고 회한도 없었다. 그저 망설임의 깜박임만. 아빠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재혁이가 말했다. 유미 씨가 그를 필요하다고 느끼게 했어요. 엄마는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다. 그게 내가 받은 평가였다. 나는 연체된 계좌를 정리하며 보낸 밤들, 열이 나는데도 요리하던 오후들, 민호의 차가운 침묵에 눈물을 참으며 계속 미소 지었던 세월들을 떠올렸다. 그게 그가 말한 너무 강하다는 의미였다. 나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고 일어섰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깊은 확고함이 있었다. 맞아. 나는 너무 강했어. 그리고 오늘부터 난 그 강함을 나 자신을 위해 아낄 거야. 그 후에 그가 무슨 말을 했든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카페 문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앞 유리를 느리고 끊임없는 리듬으로 두드렸다. 완전히 침묵으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나는 운전석에 미끄러지듯 앉아 손을 핸들에 감싸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 앉아서 깨달았다. 내가 잃은 건 단지 남편만이 아니었다. 결혼 생활, 가족, 심지어 아들까지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른 것도 이해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왔다. 처음에 나는 유미가 단지 민호 인생의 말년에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했다. 계산된 기회주의자,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온 여자. 하지만 이제 나는 명확하게 본다. 그녀는 결코 사고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 비 오는 오후,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차가운 커피 머그잔을 손에 들고 그녀의 공개 페이스북 프로필을 봤다. 프로필 사진은 해변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고 배경은 세련되게 흐릿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 뒤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녀의 자기소개는 이랬다. 건축 분야 컨설턴트, 국악과 지역 봉사를 사랑하며 삶에 다정한 동반자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사진 앨범을 클릭했다. 첫 번째 이미지. 민호가 고리버들 의자에 앉아 그녀가 만든 레몬파이 한 조각을 들고 있었다. 텍스트는 그의 미소가 내 가장 좋아하는 보상이에요라고 했다. 날짜 스탬프는 6년 전이었다. 내가 관절염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바로 그 해. 민호는 그때 나에게 일이 너무 힘들고 출장이 많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믿었다. 그가 단순히 누군가를 돌보는 부담에서 도망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는 내게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는 나 없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아래로 스크롤하며 더 많은 이미지들을 찾았다. 한 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내가 그에게 준 울 재킷을 입고 유미의 거실에 서 있는 민호. 그녀의 정원에서 꽃을 심고 분재를 정리하는 것을 돕는 그. 그리고 동영상이 하나 나타났다. 민호가 그녀에게 건배하고 있었고 배경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부드럽게 흘렀다. 재혁이가 거기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내 손이 터치패드 위에 떠 있었다. 재혁이 당시 아직 대학생이었던 머리가 약간 더 길고 수줍은 소년 같은 얼굴. 유미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때 나는 이해했다. 유미는 결코 단지 민호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을 우리 가족의 일부로 포지셔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대체하려고 계획한 여자였다. 나는 혜진에게 전화와 했다. 혜진은 내가 민호의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가까운 동료였고 내가 일을 그만둔 후에도 연락을 유지했던 몇 안 되는 여성 중 하나였다. 그녀는 이제 반은퇴 상태였고 딸이 손주를 키우는 것을 돕고 가끔 프리랜서 재무 사건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벨소리에 응답했다. 항상 가졌던 그 에너지로. 수진아, 세상에 민호 씨 소식 들었어.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고마워. 나는 말을 늦추지 않았다. 혜진아, 뭔가를 찾는 걸 도와줘야 해.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무엇을 의심하는지 말해봐. 나는 잠시 멈췄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확고했다. 내 생각엔 민호가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 회사 자금을 사용해서 유미를 위해 부동산을 샀고 설명되지 않은 다른 송금들도 있을 거야. 혜진이 조용해졌다. 넌 단지 결혼 생활을 바로잡는 게 아니야. 수진아. 사기를 폭로하려는 거야. 진실을 원해. 내가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 우리는 2일 후 그녀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인물을 가진 여자가 되었다. 나는 지역 도서관에 가서 강남에 있는 유미의 부동산 기록을 찾아봤다. 한 채의 집, 그녀 이름으로 된 단독주택 빌라. 구매 날짜 5년 전, 민호가 감독하던 회사의 직원주택 혜택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나는 그 프로젝트 기간에 거기를 방문했었다. 당시 농담으로 말했던 게 기억난다. 다음번엔 나도 데려가. 그는 그 제안을 피했다. 거기는 당신 스타일이 아니야. 이제 나는 알았다. 그 방은 고객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이틀 후 나는 혜진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집은 조용한 교외에 있었고 앞에는 시들어가는 국화 한 줄이 있었다. 그녀는 레몬차 한 잔으로 나를 맞이했고 노트북을 열었다. 보관된 지불 기록 몇 개를 확인했어. 그녀가 세 개의 항목을 스크롤하며 말했다. 외부 컨설팅 지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하지만 수혜 회사는 껍데기야. 실제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녀는 한 줄을 확대했다. 5천만 원 지급됨. 네가 수술해서 회복하던 바로 그 달. 내 배가 뒤틀렸다. 혜진이 안경 너머로 걱정스럽게 나를 봤다. 정말 이걸 진행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걸 선호할 텐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파일의 스크린샷을 USB에 저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천천히 운전했다. 햇빛이 앞 유리를 세게 쳤고 공기는 초가을 냄새가 났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60년대 발라드가 흘렀다. 코러스가 부드럽게 반복됐다. 진실은 척하기를 멈출 때만 찾을 수 있어. 그렇다. 척하기를 멈출 때만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유미의 페이스북 사진들을 새 폴더에 저장했다. 폴더 이름은 증거. 나는 더 이상 감정을 가스렌지 뒤에 묻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수진, 민호의 법적 아내, 재혁의 어머니,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편집되어 버린 사람, 그리고 결말을 다시 쓰려는 여자였다. 혜진의 두 번째 문서 묶음이 내가 부엌 싱크대를 닦고 있을 때 도착했다. 햇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걸러져 조리대에 깨끗한 줄무늬를 드리웠다. 나는 걸레를 손에 든 채 잠시 멈추고 생각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유지되었구나. 깔끔하고 조용하게 부엌이 더 이상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다. 의심스러운 거래 3건, 주요 예비 법적 타당성 평가. 나는 그것을 열었다. 몇 개의 익숙한 PDF 명세서가 화면을 채웠다. 혜진이 주석을 달았다. 회사 이름, 퀸트 컨설팅 유한회사, 유미와 연결된 계좌. 송금액, 5년에 걸쳐 신중하게 분산된 3번의 지불로 총 3억 5천만 원 이상, 각각은 회사의 공식 감사주기 바로밖에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메모를 추가했다. 이 금액은 충분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동등한 가치의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것은 잠재적으로 사기성 증여입니다. 거기 있었다. 증거. 내 가슴 속에 결의의 매듭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사기와 기업법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안정적이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각엔 돌아가신 남편이 체계적으로 회사를 약탈해서 오랜 정부를 도왔습니다. 변호사는 김 변호사라는 여성이었다. 50대 중반이었고 전화상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간결했다. 그녀는 내가 말하는 동안 차분하게 들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문서, 모든 이메일, 모든 사진. 나는 전화를 끊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끝났을 때 나는 50개가 넘는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출력해서 폴더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내의 그녀 법률 사무소로 가져갔다. 그녀의 회사는 유리 고층 건물에 있었고 나는 기다리는 동안 서울 스카이라인 전망을 바라봤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친절하고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턱을 감싸는 날카로운 헤어컷, 완벽하게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폴더를 받아 넘겨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고 내 아들이 그녀를 도왔어요. 마지막 한 푼까지 돌려받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코 위로 더 올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몇 달은 약속, 이메일, 법적 절차의 소용돌이였다. 우리는 유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파장을 일으켰다. 민호의 이전 회사, 그의 변호사, 심지어 그의 유산까지 사건에 얽혔다. 그리고 재혁이가 있었다. 그는 유미의 편을 들었다. 그는 분노했다. 엄마는 아빠의 기억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가 전화로 내게 말했다. 재혁아, 아버지에 대한 내 기억은 동화야. 내가 말했다. 그는 나, 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를 배신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 사기꾼이었어. 그게 진실이야.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다시 전화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팠지만 나는 어쨌든 했다. 해야 했다. 사건은 법정에 갔다. 유미와 그녀의 변호사는 그것을 오해라고 그리려 했다. 그들은 그 자금이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 지불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호가 그녀에게 준 가짜 청구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혜진의 증거가 있었고 민호의 페이스북 사진들이 있었다. 나는 증언대에 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우리 결혼 생활의 40년에 대해, 내가 그와 재혁을 위해 한 희생에 대해,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 느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판사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이해심을 가지고 나를 봤다. 그녀는 나 같은 여성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다. 결국 판사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 그녀는 유미에게 민호가 그녀에게 준 모든 것을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총액은 10억 원이 넘었다. 유미는 훔친 돈으로 산 부동산들을 팔아야 했다. 그녀는 파산했다. 직장과 평판을 잃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재혁이는 몇 년 동안 나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가 내게 전화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만나 포옹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전체의 이야기를 했고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수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관계를 회복했다. 그가 나에게 사과했다. 그는 줄곧 환상만을 방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껴안고 항상 그를 믿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재혁이가 다가와 부드럽게 나를 껴안았다. 엄마,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연설을 잘하게 됐어요? 나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항상 그랬어. 네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둘 다 웃었다. 모두가 웃었다.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는 정원에서 짧은 산책을 했다. 20년 전에 심은 야생 사과나무 앞에 멈춰 섰다. 작년에 이게 거의 죽을 뻔했어. 내가 말했다. 잘라낼까 생각했는데 이번 봄에 어느 때보다 일찍 꽃이 피었고 아직도 피고 있어. 여자들이 킬킬 웃었다. 내가 덧붙였다. 그 나무조차도 알고 있어. 아직 살아있는 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의자들을 접어서 창고에 넣었다. 현관 풍경이 바람에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돌아서서 석양을 봤다. 길 끝에 오래된 단풍나무 위에 걸쳐 있었다. 마치 넌 진짜 누구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드레스를 걸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나는 생존자였고 투사였고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